안녕하세요. 가야대학교 초등특수교육과 여러분, 정서행동 장애를 맡은 윤혜진입니다. 자, 우리 9주차 1교시에는 이제 먼저 품행장애에 대해서 품행장애가 어떠한 장애인지, 그리고 어떻게 출현이 되는지, 진단 기준이나 중재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극단적인 폭력을 나타내는 두려움의 대상이 되는 이제 품행장애 학생의 이제 내면을 들여다보게 되면 오히려 얘들은 이제 부적절하게 너무 낮거나 높은 자아 개념으로 인해서 혼란스러워하고 힘들어하는 그런 아동들이 많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나 교사들은 이러한 품행장애 아동들에게 끊임없는 인내와 신뢰를 표현해야 하지만 사실 이거는 매우 힘든 이유 중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품행장애 아동들은 사회적 규범으로부터 일탈을 보이기도 하고 또 이를 통해서 자신의 존재감이 어떤지 그런 존재감을 가족이나 학교나 자신과 관련된 사람들에게 인식을 시키고 강화를 시키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제 품행장애 아동들에게 어떠한 환경이 교육 환경으로서 좋은지 또 그 아동들에게 무엇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아는 것은 이제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제 품행장애에 대한 정의나 원인 등을 이제 살펴보면서 환경적 요인에 이제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 품행장애 아동들에게 필요한 중재가 무엇인지, 또 우리는 그런 품행장애 아동들을 위해서 어떤 교육적 접근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품행장애 아동들은 보면 어릴 적부터 불순종하거나 공격적인 행동을 하거나 또는 우라 행동, 우리가 거짓말, 절도와 같은 비행과도 같은 행동을 이제 계속해서 보이는데요. 이제 불순종과 우리 우라 행동은 이제 특정 발달 단계에서 정상적인 행동으로 우리가 간주할 수도 있고 또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품행장애의 한 부분으로 넣을 수 있는데 아동기나 청소년기 대부분 학생들이 이제 간단한 반사회적인 행동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품행장애다라는 진단을 하기 위해서는 정말 임상적으로 유의미한 정도의 다양한 반사회적 행동을 보일 경우에만 이루어지는데요. 여기서 제가 말한 임상적으로 유의하다는 것은 이제 아동이 보이는 행동이나 심리적인 징후가 이제 가정이나 학교나 지역사회에서의 기능 수행을 방해할 정도로 심각하고 결함이 있어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품행장애는 DSM-5에서 이제 또 한 번 더 살펴볼 수 있는데요. 여기서는 이제 정서나 행동 조절의 문제를 보이는 대표적인 외환화 장애로 보고 있고요. 이제 파괴적이고 충동 조절이나 품행장애라는 범주에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러면 그럼 품행장애 안에는 어떻게 다른 부분이 포함이 되어 있을까요? 이 범주 안에는 우리가 다음 시간에 배울 적대적 반항장애나 간헐적 폭발성 장애, 방화벽, 병적 도벽, 반사회적 인격장애가 이제 함께 포함이 되어져 있고요.
반사회적 인격장애는 이제 인격장애 범주 내에 해당하면서 이제 그 범주에 대한 증거가 따로 이제 제시가 되어져 있지만, 품행장애에서 나타나는 징후와 매우 유사하기 때문에 파괴적, 충동조절, 품행장애 범주에도 이제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품행장애에서는 이제 공격 행동도 볼 수가 있고, 규칙 위반 행동도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지금 여기 자료에서도 볼 수 있듯이 공격 행동은 이제 다른 사람의 기본 권리를 침해하는 반사회적 행동을 뜻하고, 말싸움이나 괴롭힘 또는 물건 파괴, 반항, 싸움 등이 포함이 되어져 있고요. 규칙 위반에는 뭐 규범을 어긴다든지, 뭐 음주, 절도, 거짓말, 뭐 여기 나와 있는 내용들이 이제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DSM-5에서는 이제 이런 연령에 적합한 이제 우리가 주된 사회적 규범이나 규칙 또는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타인에게 이 타인의 권리를 위반하는 행동이 이제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보이고, 또 우리가 이제 아래에 있는 이제 하위 종목 중에서 이제 3가지 이상을 얼마만큼요? 12개월 동안에 보이면서 적어도 6개월 동안 한 항목을 지속적으로 보이는 것을 품행장애로 진단을 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보는 내용이 바로 사람과 동물에 대한 공격성, 재산과 기물 파괴, 사기 또는 절도, 심각한 규칙 위반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게 제일 첫 번째 사람과 동물에 대한 공격성은 이제 다른 사람을 괴롭히거나 협박하고 싸움을 시도를 한다든지, 심각한 신체적 손상을 입히고, 또 다른 사람에 대해서 신체적으로 잔인한 행동을 하고, 사람이 아닌 동물에게도 잔인한 행동을 하고, 도둑질을 한다죠. 이게 우리가 왜 뭐라고 하나요? 강탈을 한다고 하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성적 활동을 이제 강요하는 행동이에요. 그러게 두 번째는 재산 기물 파괴인데요. 이제 심각한 손상을 입히고자 일부러 의도적으로 이제 뭐 불을 지르는 방화 행위를 한다든지, 다른 사람들의 재산을 이제 방화 이해 방법으로도 뭐 의도적으로 파괴를 하는 행동을 하는 걸 말해요. 또 세 번째로 이제 사기, 절도인데요. 다른 사람의 집이나 건물 또는 차를 무단으로 침입해서 망가뜨린다든지, 또는 다른 사람의 사물이나 타인의 호의를 얻기 위해서, 또는 자신이 해야 되는 이제 의무를 회피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거짓말을 한다든지, 피해자가 없는 사회에서 그 타인의 물건을 훔치는 행위입니다. 심각한 규칙 위반은 이제 아동기 같은 경우에는 부모의 금지에도 불구하고 이제 밤 늦게까지 집에 들어오지 않거나 시간을 어긴다든지, 가출을 한다든지, 학교에 무단 결석을 하는 행위가 포함이 되어져 있어요. 지금 앞서서 제가 말했던 부분이 이제 아동기 때 나타나면서 이러한 행동이 이제 사회적으로나 학업적으로나 직업적인 기능 수행에 임상적으로 이제 심각한 장애를 초래하게 되는 게 바로 품행장애이고요. 18세 이상의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앞서 제가 말했던 반사회적 인격장애가 비슷하다고 했죠? 이 부분의 증거에 부합하지 않고 이제 나타나야지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면 이제 후회나
후회나, 죄책감, 결여, 냉담, 공감의 결여, 무관심, 결여된 정서가 포함이 되어져 있기는 한데요. 이런 부분보다는 사람들이 좀 많이 힘들어하는 부분이 이제 이 외현화적인 장애에 나타나는 행동이 이제 공격 행동이나 이제 규칙 위반 행동 때문에 우리가 품행장애의 위험성을 많이 대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나타나는 이런 외현화 행동이 이제 다른 사람의 기본 권리를 침해하는 이제 반사회적 행동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이제 들어가고 있는데요.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정서장애를 진단하기 위해서는 지금도 앞에 설명했듯이 1년이라는 시간을 이 아이를 지켜봐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1년이라는 시간이 짧진 않아요. 이제 아이에게도 교사에게도 한 학년이 바뀌는 시간인데, 그러면 이 아이들을 계속해서 중재를 하지 않고 지켜봐야 되느냐? 그렇진 않겠죠? 이 아동들에게 적절한 중재를 하면서도 불구하고 아동들에게 계속해서 이런 장애가 나타나는지, 행동이 나타나는지를 살펴봐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품행장애와 관련된 위험 요소를 한번 알아봐야 되겠는데요. 우리 책에서는 생활 환경 요인이나 부모 환경, 아동의 특성으로도 나타나 있는데, 제일 먼저 우리가 정서장애다 하면 우리가 신경 생리학적인 요인도 안 살펴볼 수는 없어요. 꼭 한번 살펴보아야겠죠? 이제 거기서 살펴보게 되면 행동 억제 체계가 어때요? 이제 새롭고 어때요? 두렵고 보상이 없는 그런 상황에서 행동을 이렇게 억제하고 있다는 반면에 행동 활성 체계는 이제 어떻습니까? 보상을 추구하고 행동을 활성화하는 이제 쾌락 정서와 이제 관련이 있는데요. 이제 이러하게 우리가 행동 억제 체계와 행동 활성 체계의 불균형과 이제 부정적인 환경이 연계가 된다면 품행장애를 일으킬 수 있다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이것도 똑같아요. 이런 각성 상태에 따라서 이제 품행장애를 일으킬 수 있다고 하는데, 이것도 우리가 출산 중 발생할 수 있는 저체중이나 또 생물학적인 손상이나 결함이 이러한 불균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고요. 또 품행장애 나타나는 이러한 충동성이 이제 그 ADHD의 실행 기능 결함에 따라 나타나는 것과 다르게 다른 사람의 환경이나 이제 또 부정적인 피드백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나타난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또 살펴볼 수 있는 환경적인 요인은 이제 부모적인 거나 생활 환경적인 요인이 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부모, 자녀 간의 상호작용이 이제 적절하게 잘 되지 못했을 때 발생하는 경우도 많은데, 이제 이러한 품행장애 아동의 부모들이 이제 아동에 대해서 행동을 제한하거나 지지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적절하게 조절할 수 있는 그런 행동 관리를 사용하지 못하게 되고, 가족 간의 이제 갈등을 조절하지 못했을 때도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녀를 우리가 양육하고 훈육하는 스킬이 이제 부족한 부모들이 이제 자녀와의 어때요? 상호작용에서 계속해서 아이를 억압만 한다든지 처벌만 한다든지 이렇게 강압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아동을 양육하거나 아동 행동을 통제를 하게 됐을 때 아동은 어떻게 느낄까요? 내가 이렇게 잘못된 행동을 했을 때만 관심을 보이는구나 라고 하면서 그게 오히려 강화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렇게 잘못된 강화 절차의 적용으로 인해서 이제 아동의 품행장애가
이제 유발될 수도 있고, 또 다르게 생각하면 이제 부모의 관리나 감독이 소홀해지는 거죠. 저도 이제 맞벌이 부부라서, 낮에는, 이제 저도 그렇고, 저희 남편도 그렇고, 이제, 직장에 일을 하면서, 이제 자녀들의 일상을 이제 우리가 조금 점검하고 관리하는데 소홀해지는 부분이 있어요. 그나마 요즘에는 이제 계속해서 계약이 연기가 되면서, 조금 더 신경을 쓰는데, 아이들 답답해 하기는 해요, 이제. 근데 이제 그렇게 우리가 소홀해지는 것만큼 사실 자녀에게 되게 미안한 마음을 가지게 되기 때문에 이제 아동의 행동을 통제하기보다는 이제 어느 정도 무조건적으로 허용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이럴 때 이제 이러한 부분이 이제 아동의 충동성을 유발할 수 있게 되고 또 아동은 이제 그로 인해서 자기가 꼭 지켜야 되는 행동 규칙을 지키지 않게 되는 경우도 발생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품행장애를 가진 아동의 부모들은 이런 부분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을 이제 그렇죠. 이제 자녀에게 행동 규칙을 제시를 하거나 그 부분에 있어서 관리를 하는 게 좀 소홀할 수 있다는 거죠. 또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이제 부모가 정신병리적인 부분을 가지고 있거나 또는 알코올리즘이거나 하는 경우에도 이제 제가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동과의 부정적인 상호작용을 초래하거나 이제 관리를 하기 어렵기 때문에 아동의 품행장애를 유발할 수도 있고요. 또 부부간의 불화나 갈등이 이제 아무래도 가족 내의 분위기를 적대적으로 만들게 되고 가정의 제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됨으로써 이제 자녀의 그런 비행 행동이나 품행 행동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경우도 있고요. 맞아요. 부부간에 이제 불화가 어때요? 싸움을 하다 보니까 언어적으로도 좋지 못한 언어를 주고받게 되고 때로는 신체 폭력을 유발하기도 하기 때문에 이러한 가정 폭력을 통해서 아동이 직접적인 피해자가 아니더라도 이러한 폭력을 언어를 듣고 목격하는 것만으로도 이제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 부모의 이제 언어나 신체적인 폭력 또는 성적, 심리적인 학대도 이제 품행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 중에 하나예요. 우리가 이제 이런 가족 부모 요인에서도 여러 가지 요인이 단 하나만 나타난다, 하나가 요인이다라고는 볼 수가 없고,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요인이 이제 상호작용을 하면서, 이제 품행장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고요. 이제 우리가 아동의 특성이라고 하면, 어때요? 우리가 타고난 기질이다라는 것도 한 번쯤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이제 아동이 이제 타고난 본유적인 기질이 완벽한 품행장애의 100%의 원인이 되지는 않지만, 문제를 계속해서 유발할 수 있는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아동이 원래부터 이제 조금 부정적이고, 이제 새로운 자극이나 환경을 좋아하지 않는다고 하면 이제 계속해서 변화에 적응하는 능력이 떨어지고 또 어때요? 좀 까다롭다 보면 이제 긍정적이지 못하고 변화에 대해서 예민하게 반응을 해서 품행장애를 보일 가능성도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 행동을 보이는 아동들이 보면 자존감이 낮다든지 우울감을 쉽게 가질 수 있다든지 또는 또래 관계를 되게 어려워하고 학업 성취에도 문제를 보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품행장애 경과와 예후, 이제 발달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건데요. 이제 자연적으로 경과하는 걸 보면 어때요? 이제 학교 생활이 어려우니까 이제 무단 결석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학업이 어려워지고 이제 점점 아동이 자라면서 뭐 알코올이나 약물에 빠지게 되면서 성적인 행동이 나타나고 이제 학업을 중단하게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어때요? 소아기 때는 이제 품행장애에서 출발을 해서 성인기에는 이제 반사회적인 행동까지 이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 우리가 이것을, 외연적인 부분과 또, 내재적인 부분과, 또 우리가 뭐, 갈등적인 부분으로도, 이렇게 좀 나눠서 살펴볼 수가 있어요, 이제 우리가. 어때요? 내연적인 부분이, 외연적인 것부터 볼까요? 외연적인 부분은 이제 사소한 공격으로 시작을 해서 신체적인 싸움과 폭력으로 발달할 수가 있고, 이제 내재적으로 보면 내가, 우울증이나 내재적인 행동이 시작을 해서, 이제 마지막으로는 기물 파괴나 심각한 비행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권위적인데 갈등은 뭘까요? 반항을 시작하겠죠? 불순종하고, 그리고 이제 회피를 하면서 점점 사회적으로, 이제 원활한 행동이 어려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해서 품행장애가, 또, 반사회적인 부분에까지 문제를 가질 수 있는지도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품행장애 아동을 중재를 하는 부분도 중요한데, 중재를 하기 전에 책에서 빠져있지만 한 번쯤 봐야 되는 게 무엇일까요? 진단과 평가겠죠? 어때요? 우리 품행장애 아동들이 보이는 우리가 문제행동의 원인을 제일 먼저 밝혀내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품행장애 아동들이 이제 품행장애 말고도 다른 문제를 가지고 있을 수 있으니까 이제 다양한 영역을 포함하는 평가 척도를 사용해서 이제 아동을 진단해 보는 것도 좋고요. 또 우리가 보면 품행장애 같은 경우는 이제 행동 문제뿐만 아니라 이제 가지고 있는 그 사회적인 스킬도 한번 같이 알아보는 게 좋아요. 제일 중요한 것은 가정이나 학교, 지역사회를 포함한 사회적인 맥락을 같이 사정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게 바로 KCBCL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요. MMPIA도 뭐죠? 다면접 인성검사죠. 이런 부분도 우리가 이제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 청소년 비행행동 측정 도구나, 주제 통각 검사, 또, 로샤 검사나, 또, 무슨 검사죠? HTP 검사인가요? 투사 검사죠? 이런 부분을 이제 사용을 해서, 이제 그 아동이 가진 반사회적인 행동이나, 사회 통합적인 부분의 행동에 대한 정도나 또는 품행장애에 대한 아동에 대한 부모나 형제, 또래의 반응도 함께 이제 평가를 하면서 이제 그 아동에게 맞는 중재를 이제 사용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런 품행장애 아동의, 중재를 하기 위해서는 이제 어때요? 사실 외연적인 행동은 아주 위험하다는 거죠. 아동뿐만 아니라 학교나 가정이나 사회에서도 사실 빨리 중재되어야 되는 행동을 많이 보이기 때문에 가능한 한 빠른 시기에 중재를 해야 되고 또 행동적으로 우리 이제 위험 요인이 어떤 건지를 또 강점으로
보호할 수 있는 요인이 어떤 건지를 빠르게 파악을 해서 이를 중재에 활용을 해야 되는 거죠. 이게 바꿔서 얘기하면 문제 행동을 대신할 수 있는 긍정적인 행동을 파악을 해라는 말이겠죠. 그리고 아동 혼자만의 중재를 한다고 해서 효과가 있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족 구성원들 중에서 중재 파트너를 꼭 참여를 시키고 반사회적인 행동에 대해서 효과적인 이제 중재 특성을 우리가 중점을 둬서 이제 아동을 중재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여기서 보면 되게 중요한 중재를 제시를 해놨어요. 규칙, 교사의 칭찬, 정적 강화, 언어적 피드백, 자극 변화, 유관 계약, 타임아웃, 반응 대가, 행동 형성, 모방에 대한 강화와 시범, 체계적인 사회적 기술 훈련, 자기 점검 및 조절 훈련이라는 것을 이제 제시를 해놨는데, 이제 이러한 기법들이 이제 품행장애를 위해서 효과적인 중재를 이해하는 가장 출발점이 될 수 있는 중재 부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품행장애 나타나는 이런 반사회적 행동은 이제 학교 중심의 중재에서는 사실 모든 부분에서의 아동의 일반화를 이끌어내기가 어려워요. 그걸 다르게 얘기하면 이제 모든 사례에 우리가 이 중재를 적용을 해서 다 긍정적인 성과를 얻을 수는 없다라는 뜻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이 아동에게 맞는 중재가 어떤 것인지를 계속해서 사용을 해보면서 이런 중재의 효과성을 계속해서 우리가 입증해 나가는 게 이제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아동과 청소년에 초점을 둔 중재 방법으로는 이제 우리가 뇌신경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약물 치료나 또는 아동에게 하는 행동 중재, 인지 행동 중재, 개인 정신 치료나 집단 치료, 입원이나 이제 보조적인 우리가 미술, 음악, 놀이 치료 등을 이제 함께해서 중재를 볼 수가 있어요. 이제 행동중재에서도 아동에게 긍정적인 행동을 보여주고 모델링 할 수 있게끔 해줄 수 있고, 또 아동이 품행적인 문제적인 반사회적 행동이 아닌 긍정적인 사회적 행동을 했을 때의 긍정적인 강화와 또 계속해서 그 상황을 연습을 하고 역할을 바꾸는 역할놀이라든지 아동의 행동을 관찰하고 스스로 그런 부분을 이제 기록하고 볼 수 있게끔 하는 중재 방법도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이제 지금 주어진 중재 방법은 이제 품행장애 아동에게만 해당되는 것일까요? 아닐까요? 아니겠죠? 네, 정서행동을 가진 여러 가지 다양한 정서행동 장애 아동에게도 사용할 수 있는 중재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이제 정말 아동에게 가장 효과가 있는 이런 중재 방법을 선택하는 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우리 품행장애에서는 조금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이 바로 가족에 초점을 둔 중재 방법 중 하나인데요. 이제 부모 훈련이라고 하면 이제 환경적인 요인이 이제 우리가 왜 부모와의 관계로 인해서 품행장애가 나타나는 경우가 제가 많다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중재하기 위해서는 아동뿐만 아니라 부모를 대상으로도 중재가 일어나야 되는데, 이제 그런 부분에서는 이제 부모에게 자녀와의 이제 상호작용 방법을 지도할 수가 있고요. 또, 문제 행동을 이제 우리가 같이 판별하고, 이제 부모가 그 행동을 정의하고 관찰할 수 있는 방법도 이제 지도를 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적절한 강화나 타임아웃에 대해서 어떻게 사용을 하면 아동에게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까에 대해서
같이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이런 사회적인 학습에 대한 원리나 절차를 이제 부모에게 지도를 하고 또 부모가 지금까지 배운 기법을 이제 연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로 인해서 이제 부모가 적용하는 이제 강화 프로그램이 이제 학교나 사회에서 사용하고 있는 행동 지도 프로그램에 함께 통합될 수 있도록 하면서 이제 우리 같은 교사, 우리 특수교사죠. 교사는 이제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아동의 그런 행동 지도의 결과를 부모에게 알려줌으로써 가정과 이제 사회가 함께해서 아이의 행동을 교정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중요하고 이게 이제 아동과 우리 어때요? 되게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을 하고 행동 지원을 했다라고 판단을 해야지만 그렇죠. 이제 프로그램을 종료할 수 있는 거겠죠.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우리가 가족의 포커스를 맞춰서 하는 이제 우리가 뭐 부모 훈련이나 그런 가족 중재 부분도 한번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니까 잘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럼 학교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죠? 끊임없는 피드백이 필요한 거예요, 부모와. 행동에 대해서, 교사가 중재를 했을 때 아동이 나타난 반응수나, 교정의 횟수 이런 부분을, 같이 함께 잘, 공유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제가 앞에서 말했던 효과적인 부모 훈련 프로그램의 특징이, 이제 여기 나와 있습니다. 우리도 책에서 이제 보면서, 이제 어때요? 또 중요한 부분이 하나 빠졌네요. 얘기를 하면서. 가족의 부부는 엄마와 아빠가 있죠. 그런데 이 두 부부 간에, 양육 태도가 일치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또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이런 아동의 행동에 대해서 부부가 일치되는 행동을 보일 수 있도록 그리고 일관되게 아동을 대할 수 있도록 부모를 훈련을 해야 되는 것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또 가정에 있을 때는 또 조금 다른 게 이제 아동이 이런 규칙을 지키고 부모가 지시를 하는 동안에 어때요? 자꾸만 옆에서 잔소리를 한단 말이에요. 뭐 이거 하지 마. 그래 이렇게 잠깐만 이렇게 한번 해보자. 너 이거 뭐 했어? 라는 이런 부분을 하지 않는 것도 중요하겠죠? 그런 부분도 항상 함께 중재해서 알려줄 수 있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면 좋겠습니다. 학교에서의 이제 중재는 이제 아무래도 우리 아동들이 학령기 들면서 집 다음으로 사실 많은 시간을 학교에서 보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학교가 우리 아동들이 이제 사회로 전환이 되기에 아주 중요한 기관이고 역할을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품행장애 아동들을 위한 중재가 어때요? 학교에서 주된 역할이 되어야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중재를 되게 중요시 여기는데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바로 그렇죠. 예방입니다. 아동들이 이런 품행장애가 심각해지기 전에 적절하게 아동에게 이런 행동을 하지 않게끔 해주는 예방이 가장 중요한데요. 우리가 이런 부분이 바로 예방적 접근인 학교 차원의 우리 뭐예요? 긍정적인 행동 지원이겠죠? 그래서 우리 이제 1차원적인 예방으로 모든 학생들에게 이제 효과적인 뭐 학교의 규칙과 절차를 포함하면서 기대 행동에 대해 지도를 하고 그리고 그 학교 차원에 정해진 규칙에 따라서 적절한 행동에 대한 우리가 강화와 또 부적절한 행동에 대한 일관되긴 그런 강화와 반응을 보이는 게 중요하고요. 이제 여기서 조금 정서나 행동장애 위험, 리스크를 가진 학생 대상을 2차적인 차원에서 이제 뭐 소집단으로 한 번 더
이런 부분에 중재나 행동 교육을 하게 되거나 또는 이제 소그룹의 멘토나 이제 우리 기능적인 그런 행동 평가나 이런 개별화 중재를 함으로써 또 아동들이 더 심각한 그런 품행장애나 이런 부분 넘어가지 않게끔 예방을 하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그래도 발생하는 품행장애 아동들에게는 이제 집중적이고 이제 개별화되는 우리 보통 특수교육 대상자가 여기에 이제 해당되는 경우가 많죠. 이제 개별화되는 그런 중재를 통해서 집중적으로 이 아동에게 효과가 있는 중재를 대상으로 아동에게 우리 학교에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지역사회에서의 중재도 한번 알아봐야 되는데요. 이제 이렇게 뭐 비행이나 품행의 문제를 보이는 아동들을 어때요? 우리가 아동이니까 뭐 수용시설에 넣을 수는 없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동들을 이제 이런 지역사회 프로그램에 이제 참여를 시킴으로써 이제 또 다른 이제 품행 행동에 대한 부분을 예방하고 이제 우리가 지역사회 내에 적응을 이제 높일 수가 있는데요. 이제 우리가 이런 품행장애를 가진 아동들을 이제 가정이나 학교나 이런 부분과 가장 유사한 상황에 이제 배치를 하고 중재할 수 있도록 하는 뭐 가족 교수 모델이 있어요. TFM이라고 해서 이런 것은 이제 뭐 가정과 유사한 형태의 이제 교사가 부모의 역할을 하면서 행동을 중재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이제 아동을 중재할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뭐 함께 할 수 있는 봉사나 독서나 여러 가지 심리극과 같은 이런 수련 활동을 경험하게 함으로써도 지역사회에서의 중재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예방을 목표로 잡았을 때 이제 위험적인 부분과 이제 회복적인 부분을 나눠서 한번 살펴보면요. 위험적인 부분에 우리 가정에서 보면 이제 부모의 뭐 범죄나 정신적인 병리, 약물이나 알코올, 사회적인 불화나 이제 뭐 부부의 불안 이런 부분을 이제 예방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앞서 이제 부모 중재를 통해서 이제 가정 환경에서도 적절하게 지도할 수 있게 하고 이런 불충분한 훈육이나 뭐 무관심, 방관 이런 부분도 이제 한번 살펴를 봐야 돼요. 학교에서도 아동의 뭐 학업의 어려움, 뭐 또래 간의 뭐 유대의 결혈이나 따돌림이나 부적절한 스킬이나 이런 부분도 한번 꼭 살펴봐야 되는 부분이고 사회적인 것도 빈곤이나 무질서한 사회 그리고 아동에게도 왜 기질적으로 예민하고 발달의 지연이나 이런 아동이 가지고 있는 문제 행동이 어떤지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인자를 파악을 해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먼저 중재를 할 수 있고 이제 예방을 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 겁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가 어때요? 아동에게 또래 집단과 조금 더 다가와서 원활하게 지내면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만들어주고 또 부모뿐만 아니라 이제 학교나 사회에서의 다른 성인과도 이제 긍정적인 관계를 유지할 수 있게 하고 아동이 이제 이런 품행적인 행동으로 인한 강화가 아닌 이제 긍정적이고 바람직한 행동으로 인해서 건강한 강화를 받는 이런 긍정적인 경험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게 바로 품행장애에서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 우리가 지금 학교에서는 이제 뭐, 사실 품행장애에 이루어지고 있는 프로그램이 어때요? 거의 뭐, 처벌 위주예요. 뭐, 교내 봉사, 사회 봉사, 뭐, 특별교육 이수, 이거는 아동들에게, 즐거운 중재는 아니죠? 그런데,
이제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이제 형식적으로 이렇게 하는 뭐 중재가 아니라 이제 품행장애 아동들을 조금 더 효과적으로 중재하기 위해서는 이제 좀 더 긍정적인 행동 중재를 우리가 개발을 해야 된다는 게 이제 되게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우리가 어때요? 이제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이제 효과적으로 긍정적인 이제 중재를 했을 때에 이제 아동들에게 긍정적인 경험으로 인해서 훨씬 더 나은 이제 미래를 볼 수 있다라는 것을 하기 때문에 특히 또 뭐가 있죠? 가정과 기관이 아주 긍정적으로 협력을 해야 된다는 거겠죠.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 아주 많은 서비스를 요구하고 있는데 이게 단 한 군데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다 같이 연계가 돼서 제공을 해야지만 이제 아동에게 훨씬 더 효과적인 중재를 제공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방 프로그램의 종류는 전체라는 게 있고, 이제 고위험을 대상을 하는 게 개별적인 프로그램이 있고요. 이제 그 외에서는 이제 뭐 유아로 또는 이제 부모와 아동, 그리고 학교 중심 프로그램이 또 진행이 되고 있어요. 품행장애의 조기 중재라고 하면 우리 아동의 뭐 조기 교육이다 이런 거와 비슷해요. 이제 품행장애가 이제 나타나기 전에 나타날 수 있을 환경이 주어졌을 때에 이제 먼저 시행하는 이제 조기 중재는 이제 아무래도 이제 아동이 품행장애를 발생하기 전에 부모가 받고 있는 스트레스에 대한 부모와 또 아동에게 이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잘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을 이제 고려를 해서 해야 되는 것이고, 이제 받아들일 수 있는 부모의 성격이나 아동의 기질, 그리고 부모와 아동 간의 관계나 또 이런 부분이 앞으로 아동의 행동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종합적으로 확인을 해서 우리가 이제 중재를 들어갈 수가 있어야 돼요. 그럼 조기 중재라고 하는 것은 아직 품행장애가 심해지지 않았다는 얘기인데 누가 집중적인 중재 대상이 될까요? 그렇죠. 부모 관리가 되게 중요한 부분이겠죠. 먼저 부모 관리에 대한 부분과 그리고 나서 이제 아동에게 직접적인 중재와 이제 이런 부분이 계속해서 유지가 될 수 있게끔 하는 부분이 유지가 되고 일반화가 될 수 있는 게 가장 중요하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우리가 이번 시간에는 이제 품행장애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아동이 품행장애를 가질 때에는 아동의 기질뿐만 아니라 이제 환경적인 요인이 아주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면서 이번 시간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